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고위험 고혈압 환자 엘달리하고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혈압 일반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이고요. 전체 환자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시스톨 하이퍼텐션은 더 심하고 GBP는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은 보시면 SBP가 높은 경우가 많고 배기고혈압이 흔하며 약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위험이 크고 하지만 혈압을 수정하면 올드에이지에서는 1차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더리 페이션트에 있어서 하이퍼텐션을 치료하는 것이 어떤 베네핏이 있나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혈압이 올라갈수록 코로나 하트 디지즈 모탈리티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혈압이 올라가면 메이스의 발생 위험도 올라가고요. 자토스나 스프린트 시니어와 같은 올드에이지 대상으로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여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 인텐시 BP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은 29%의 메이스를 감소시켰고 33%의 CV 모터니티의 감소, 37%의 핫벨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혈압이 많이 낮추려고 하다 보니 먹고는 약제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연혈 페일리아의 위험도 올라가면 또한 하이퍼텐션이나 싱코가 같은 어드버스 이펙트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엘달리 환자에 있어서 혈압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이베스나 스프린트 코드 많은 연구들이 이제 발표되어 왔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ACC/AHA 130, 차이니스는 150, WHO는 140,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140, 한 달 전에 발표된 유럽 가이드라인은 140이어서 가이드라인은 전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전히 올드에이지 환자에 있어서 옵티멀 타겟 BP는 아직까지는 언서튼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발표된 ESH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80세 미만에서는 140에 90이 좋은데 환자가 톤업을 하면 130, 80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84가 넘으면 150에 80이면 되는데 역시나 환자가 잘 견디면 140 미만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고 환자가 플레이를 하다면 이제 이거는 인디비주얼 엔서라피를 해라. 임상의 판단을 맡기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는 SBP만 보고 있고요. 14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ACC/AH 가이드라인에서는 SBP 130이어서 아직까지 각 대륙별로 가이드라인은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거는 아시아인 중국에서 시행했던 연구이고요. 아시아인을 이제 9,6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RCT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60에서 84세 올드에이지 환자였고 인텐시브한 그룹은 130, 스탠다드는 150 사례수로 매니지먼트를 하였고 민 팔로업은 3.3년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올메살탄, 암모지핀, 사라데이드를 포함한 약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였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스트록, ACS, 핫페일러, APIP, CB데스, 컴포짓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평균 나이 66세 정도로 양주는 차이도 없었고 현재 베이스라인 BP나 베이스라인 연혈 디스펑션, 베이스라인 당뇨 유방률 정도는 양준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올메산탄을 포함한 약들을 시작해서 이제 BP 트리트먼트를 시작하였고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수는 스탠다드에 비해서 혈압이 9.2 정도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RB인 올메산탄만 투여해도 혈압이 잘 조절되는 분도 있었지만 많은 환자가 컴비네이션을 하였고 70여까지 컴비네이션 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였고 3대 복합도를 쓰는 경우도 10%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텐시브 쉐어분에서는 더 많은 약들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그룹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그룹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26%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원래 4년 동안 팔로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웃컴이 더 좋아서 3.34년 만에 스터디는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 역시도 스트로크, ACS, 핫페일러,
메이스 모두 다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더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브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라인이나 선별 등과 선별 상관없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더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좋았습니다. 다음에 세이프티 아웃컴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면 하이퍼텐션은 역시나 인텐시브 분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으나 디즈니스나 심콥, 프랙처와 같은 CV 어드버스 이벤트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ARB를 쓰고 있어서 연연 아웃컴을 중요하게 봤는데 연연 아웃컴도 양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건 RCT였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현실에서도 그러한가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는 리저브 스터디, 일본에서는 아니스트 스터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스텝에 포함된 것과 같은 환자, 60세 이상의 중국인 노인 환자를 13,000명 정도를 이제 인로를 해서 이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스탠다드를 비교해 보았는데 역시나 리얼 번즈에서도 더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울면산타는 포함한 이제 약제들을 아시아인이 투여하였을 때 리얼 번즈에서도 과연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텝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심전도 분석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LVH 여부를 분석하여 보았는데요. 인텐시브 BP 트리트먼트 분이 뉴 LVH를 더 줄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베이스가 LVH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LVH의 프로그레션이 줄어들었고 하지만 팔로업이 줄인다는 그런지 LVH 리듀레이션은 양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당뇨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갈수록 이제 12mH는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당뇨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 12 위험이 있으면 130에 80, 없으면 140에 90이었는데 2023년에 ADA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서 편하게 모든 당뇨 환자는 130에 80 미만이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아직 변경되지는 않아서 예전과 똑같이 140에 90, 위험이 있는 환자는 130에 80이긴 하고요. 한 달 전에 발표되었던 ESH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나 이제 위험도와 상관없이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130에 8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건보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 당뇨가 있는 한국 환자에 있어서 이제 얼마의 BP를 낮추면 CVD를 예방할 수 있느냐 분석해 보았을 때에 제일 좋았던 거는 SBP는 120에서 129 사이, GBP는 70에서 79 사이여서 역시나 당뇨가 있는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CVD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130에 80이 가장 좋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코드 BP라는 이제 연구에서 4,733명 당뇨 환자가 있었고 스텝 환자에서는 한 20%의 환자, 1,610명 환자 당뇨가 동반되어 있어서 당뇨가 동반된 환자들만 따로 떼서 이제 풀 애널리시스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와 스탠드 트리트먼트를 비교해 보았고요. 평균 나이는 64.3세였고 베이스라인은 양분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환자들은 혈압의 차이가 9.3 정도 더 낮았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에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분에 비해서 23%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나이나 선별에 따른 서브그룹 분석에서도 차이가 없이 여전히 더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아웃컴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뿐만이 아니고 세컨더리 아웃컴 중에서는 스테로이드 역시나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분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SBP는 13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 알부민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투 알부민율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자의 메이스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드맵 스터디는 발표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이제 말투 알부민율가 없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울면살타는 투여한 분과 투여하지 않는 그룹을 1대 랜덤을 하여서 이제 비교를 하여 보았더니
올메산탄은 투여형 주류비, 투여하지 않은 주류비에 비해서 말초 알부민율의 발생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서 올메산탄을 투여하는 것이 말초 알부민율의 발생은 더 줄여진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드맵에 포함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전도 가능한 환자 역시 분석해 보았고 그 환자들 역시도 이제 LVH 여부를 보았는데 올메산탄은 투여했던 주류비, 투여하지 않는 주류비에 비해서 LVH 리모델린을 20%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올메산탄은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제 말초 알부민율을 줄여주고 LVH도 줄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네틴 ARB는 이제 올메산탄은 더 강력한 약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외래 약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폴리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실 임상적으로는 저희가 보는 환자들은 당뇨, 혈압, 고지혈증, CAD 많은 병이 있고요.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보증하는 알레르기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처방하는 약만 해도 5세 이상의 환자가 37%나 되고요. 그 이외에도 환자들은 뭐 글루코스 함유를 포함한 건강 불규칙을 보정을 하면서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필을 쓰는 것은 알레르기 줄여주면 당연히 환자가 아주 잘 먹게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올메산탄은 올메산탄, 그다음에 암모디핀 그리고 사이다까지 컴비네이션이 가능하면서 이제 약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알레르기 늘리지 않고도 혈압을 잘 낮출 수 있어서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의 뭐 워낙 잘 해주셔서 질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 코멘트 굳이 하실 선생님들은 안 계시겠죠? 네. 그 아마 뭐 이 고혈압 학회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제 난치성 고혈압 환자 대상 연구를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세비카 HCT로 조절이 안 되는 환자를 못 찾으셔가지고 연구 디자인을 아마 바꿨다고 아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만큼 효과가 좋다. 그렇게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의는 뭐 좀 띄워주세요. 안 보여요. 세 번째 강의는 유한 스폰서이죠. 서울성모병원에서 계시는 정명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스폰해 준 대웅제약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션 길게 했은 만큼 조금 짧게 정리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 케이스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76세 여성 환자로 평지를 조금만 걸어도 숨차다고 해서 정욱성 교수님 외래 보시다가 리퍼된 분이십니다. 환자분은 고혈압이 있어서 라코를 복용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 PCR을 하여서 NGO까지 하였지만 NGO상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언더라잉으로 COPD가 있던 분이셨습니다. NGO를 했을 때 LAD 그리고 RCA 쪽에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는 없었고 프록시말에만 마일드한 스테노시스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에코를 시행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LVEF는 한 60% 측정되었고 이완 기능 평가를 했을 때 EA 레이쇼는 0.5, 에버리지 이오버 이프라임 레이쇼는 10.8 그리고 LA 인라지먼트 소견과 함께 RVSP 상승이 있었고 Vmax 2.6 정도의 마일드 AS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가 숨찬 원인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환자는 언더라잉하게 COPD가 있었지만 인터벌 체인지는 없는 상태였고 코로너리 쪽에 특이한 병변은 없었고 에코에서는 EF는 프리저브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이완 기능인 에버리지 이오버 이프라임 레시오는 한 14 이상까지는 아니고 그 이완 기능의 지표인 다른 것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다음으로 나가야 할 검사는 NT-proBNP 값이 되겠고 NT-proBNP가 800대로 굉장히 상승돼 있어서 분명히 카디오제닉의 디스미아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럼 이 환자가 헤프의 크라이테리아를 충족하는가, 그러면 이 환자를 어떻게 매니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과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보전학회에서 2년 전에 나왔던 팩트시트이고 고령
회가 되면서 점점 신부전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신부전 환자에서는 외래로 다니면 비교적 괜찮지만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웃컴이 안 좋고, 특히 첫 1년 내에 급격히 안 좋아지며 5년째가 되면 약 절반 정도는 이제 익스파이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에서 입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아웃컴이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에도 중요하게 보는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신부전은 EF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음같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 40 이하일 때 리듀스드 EF, 50 이상일 때 프리저브드 EF, 그 사이에는 이제 MIEF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상태가 미드레인지라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 가운데 카테고리는 리듀스드 EF와 비교적 비슷하고 약제에 대한 반응도 비슷하다고 해서 mildly reduced EF라는 텀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약제가 좋아지면서 최근에 improved EF도 많구나 해서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프가 그럼 신부전 전체에서 몇 %냐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여러 전 세계적인 코호트 데이터를 보면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헤프라고 알려져 있고 점점 유병률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먼 스터디를 보시더라도 점점 헤프는 41에서 56%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절반 이상 고령화가 되면서 많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헤프는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특히 많고, 헤프레프는 남성에서 프리도미넌트한 반면 여성 헤프는 피메일 프리도미넌트 하다는 것이 발표되었고, 특히나 여러 고혈압, CAD 등등의 코모비디티가 흔히 동반되는데, 이런 코모비디티가 있을수록 모탈리티도 증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코모비디티를 같이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헤프레프의 환자는 대부분 CV 데스로 사망을 하게 됐지만, 헤프의 경우는 한 60% 정도가 CV 코스로 인한 사망이고, 나머지 20-30%가 넌 CV 코스이기 때문에 다른 언더라잉 디지즈에 대한 관심도 관리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9년도 유럽 학회에 갔을 때 재미있게 보았던 슬라이드인데, 헤프레프의 경우는 중심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카디악 디스오더가 여러 시스테믹 매니페스테이션을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한다면, 헤프는 조금 다르게 시스테믹 디스오더가 카디악 매니페스테이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좀 와닿았던 슬라이드였습니다. 근데 이런 헤프는 헤프레프만큼이나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환자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삶의 제한이 레프만큼이나 페프도 있게 되고, 이런 안 좋지만 아쉬운 점은 여러 트라이얼, 특히 스피로락톤 같은 탑캣 혹은 엔트레스토의 스터디인 파라곤 HF 트라이얼들이 모두 있었는데, 아쉽게도 유의한 베네핏을 보는 약제가 없어서 굉장히 파라곤 HF 트라이얼도 아쉽게 보았던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헤프레프의 경우 여러 무기가 진짜 많은데, 헤프는 다이유레틱스를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반 질환을 조절하면서 컨제스천이 있으면 다이유레틱스 써라 하는 것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헤프 치료의 파라다임을 바꾼 것이 이제 엠파렉 트라이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엠파렉 트라이얼은 아반디아 사건 이후 당뇨약을 개발할 때 CV 세이프티를 꼭 보고하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당뇨 환자이면서 에스테블리스 CVD가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 당뇨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이 여러 CV 아웃컴을 보았는데, 재밌게도 핫페일러에 관한 것 그리고 키드니에 관한 것을 매우 좋게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 스터디 기간 내내 모두 컨시스턴트하게 전체로는 신부전으로 악화로 인한 입원의 리스크를 35%가량 유의하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당뇨 여부에 상관없이 신부전자한테서 한번 트라이얼을 해보자 하고 해서 진행된 게 엠퍼러 리듀스 트라이얼입니다. 보시면 이제 당뇨 여부에 상관없이 비당뇨 환자도 포함이 되었고, 니아 클래스 2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면서 EF가 40 이하인 레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엠파글리플로진이 효과를 보고자 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 결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약제를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스터디의 그 커미티 멤버인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처음에 스터디 디자인할 때 비당뇨 환자에서 어떻게 이런 스터디를 하냐 그것 때문에 각 기관의 IRB에서 계속 퇴짜를 많이 받아서 너무 어려웠던 스터디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 끝에 이 스터디가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플라시보 대비 헤프레프에서 엠파글리플로즈는 심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 또는 CV 데스의 컴포짓 리스크를 유의하게 25%가량 낮추었고 NNT는 19다. 즉 19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1명이 이런 베네핏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앱솔루트 베네핏도 좋고 효과도 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하였고 심부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차례 재입원하는 것인데 그런 토탈 하스피탈리제이션 리스크도 30%가량 유의하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리날 베네핏인데 약제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이니셜의 레피드 EGFR의 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롱텀으로 쓰게 되면 이 EGFR 감소의 슬로프를 완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롱텀하게는 베네핏이 되고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 2년 정도의 크로스오버를 해서 3년째가 되면 훨씬 더 유의한 정도의 베네핏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니셜 딥이 있다고 약을 끊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볼륨 상태를 봐가면서 유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SRD 또는 심한 EGFR 감소와 같은 컴포짓 레나 엔드포인트 리스크를 무려 50%가량 유의하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런 리날 베네핏도 꼭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기대한 게 프리저브드 EFS는 어떨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당뇨, 당뇨 여부에 상관없이 증상이 있는 EF 40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본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 증상이 있고 EF가 40 이상이면서 NT-proBNP 값이 상승되어서 이제 심장 쪽이 맞고 그리고 LA나 LV 쪽에 구조적 변화가 있고 혹은 1년 이내 입원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때 EGFR이 20 미만이거나 투석을 하는 환자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한국인 환자를 포함한 아시안이 한 14%가량 포함되어 있었고 각 카테고리 간에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 돼서 우리가 페프라고 진짜 말하는 환자는 한 3분의 2 정도 포함된 스터디 디자인이었습니다. 기존의 심부전 약제들을 80% 이상 잘 충분히 쓰는 환자에서 이 약제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엠파글리플로즈는 CV 데스나 심부전 악화로 인한 입원의 리스크를 21%가량 유의하게 낮추어 주었고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이내에 18일째 이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파라곤에서 이제 여성에서만 효과 있던 것과 달리 남성 여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EF 카테고리에 유의한 인터랙션 없이 그리고 비당뇨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EGFR이 낮아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존의 약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상관없이 그리고 혈압이나 AFib 동반 여부에 상관없이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토탈 하스피탈리제이션 뿐만 아니라 키드니에서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이프티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아웃컴이 되겠는데 하이퍼텐션이나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그리고 제니탈 인펙션 등이 약간 뉴메릭하게 증가되긴 하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이로 인한 약제 중단은 두 군간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헤프에서 효과를 입증한 첫 번째 스터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딜리버 트라이얼이 나오면서 SGLT2 이니비터가 그래도 클래스 이펙트로 두 가지 약제에서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하고 쓸 수 있고 이번 ESC에서는 아마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심부전에 대한 증상이 있었고 EF는 50 이상이었고 NT-proBNP는 800 그리고 LA, LVH 다 있었고 근데 E/E 프레임 레시오만 약간 낮습니다. 근데 2021년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E 오버 E 프라임 레시오를 레스팅 시에 컷오프 밸류를 13에서 9로 낮추어서 센시티비티를 올리자고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결국은 백 프레셔가 걸리기 때문에 라이트 하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겠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 환자는 추가 검사 없이도 헤페프로 진단이 될 수 있었던 환자였고, 이 환자에서는 엠파글리플로진을 시작하였고 한 달 만에 진짜 스터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엔티프로비엠피 값이 좋아졌고 추가의 이뇨제 사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역시 예전에는 샤워하려고만 해도 숨찼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이런 상태는 현재까지도 잘 유지돼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부작용 크게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라운발트 코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브라운발트 선생님은 아스피린, 페니실린, 스타틴처럼 SGLT2가 21세기 스타틴과 같을 것 같다는 그런 에디토리얼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대웅은 아니고 유한. 대웅은 그냥 엉겹결에 광고가 죄송합니다. 되고 대웅을 좋아하시나 봐. 유한이 맞습니다. 예. 유한 말이. 이 강의에 대해서 먼저 우리 패널 선생님들께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혹시 보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보험은 아직까지 이제 헤페프까지 적응증은 확대가 되었는데 보험 급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약제가 싸게 지금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한 달 기준 SGLT2 이니비터는 한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의 환자들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들 다 자녀분들이 비타민 사드리려고 하고 오메가3 뭐 이상한 거 다 사드리는데 차라리 효과가 이렇게 좋은 SGLT2 이니비터 22,000원 한 달이면 쓸 수 있다고 하면 다 쓰십니다. 예. 네, 우리 정미양 교수님이 오늘 제가 이제 좌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PCI 탑의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모임이라고 아마 이 케이스를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아는 트로트 가수의 사모님 되십니다, 이분이. 근데 10년 전에 제가 PCI를 했어요. 근데 이제 쭉 잘 지내시다가 한 1년, 2년 전서부터 숨이 차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스모커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이걸로 밀어붙였죠. 그거 끊으셔야 된다. 근데 계속 숨이 차대요. 근데 이제 우리 PCI 탑이 하시는 분들은 이젝션 프랙션만 괜찮으면 되게 괜찮다. 헤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전에 자꾸 숨이 차다 그래서 COPD는 그냥 정체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정미양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도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 거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너무 좋은 케이스 들고 나오셨어요. 질문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게 환자가 좋아진 게 볼륨이 좋아져서 좋아진 건지 SGLT2 이니비터에 뭔가 특성이 있어서 좋아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도 항상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데 스타틴처럼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SGLT2 이니비터의 베네핏은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자체가 프록시말 튜볼에서 글루코스 유리아 그리고 나트리 유레시스를 시키기 때문에 나트리 유레시스 관점에서 보면 혈력학적으로 이제 볼륨 조절도 해주고 혈압도 2mm 머큐리 정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프리로드도 조절해주고 애프터로드도 조절해주니까 좋은 장점도 있고, 글루코스 유리아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메타볼릭하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릭하게 에너지에 대한 이피션시를 좋게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케톤 쪽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로 아직은 다 설명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선 여러 가지 그런 기전으로 굉장히 빠르게 조절됐던 것 같고 기타 이뇨제 추가는 없었습니다. 정미영 선생님하고 우리 정욱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게 참 생각하는 게 그냥 심장은 짜는 장이야
뭐 늘어나는 거 이상은 없어. 뭐 이렇게. 두 번째는 그 일리플로지는 그냥 비싼 이뇨제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진짜 요런 환자에 걸려서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결국 환자가 계속 숨이 차다고 하고 담배도 피우시고 COPD도 약간 있는데 환자는 큰 변화는 없는데 숨은 저도 차다고. 이제 그 엔지오 팔로업을 했어요. 네. 10년 전에 PCR을 했기 때문에 엔지오 팔로업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BMP를 내보면은 이게 분명히 사이너스 리듬이고 한데 밸브도 큰 문제는 없으신데 한 7, 800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고민돼가지고 저희 이제 우리 병원에 배대한 교수라고 있어서 상의를 해보면은 선생님 그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환자 본인 부담금 100대 100으로 해도 뭐 몇만 원은 안 된다. 써보시는 게 맞겠다. 쓰고 나면은 진짜 와가지고 환자분들 중에서 그러시는 분들 교수님 왜 이거 일찌감치부터 예약 안 주셨냐고 계속 담배 얘기만 하셨다. 죄송하다고 그런 적도. 아주 그게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 그 런천 심포지움 배정환 교수님, 한주영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렉처해 주신 배정환 교수님, 김진진 교수님, 정미영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참석해 주신 패널 선생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런천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